혹시 요즘 허리둘레가 자꾸 늘어나고 계신가요? 아침 공복 혈당이 100을 넘나들고 계시진 않나요?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수치가 불안정하신가요? 밤에 자다가 자꾸 깨시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 중 2개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대사증후군이라는 무서운 적신호가 켜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해온 김정호 박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만 명의 70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이 대사증후군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70대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사증후군의 3가지 위험 신호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탈출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4단계 실천법은 제가 30년간 축적한 노하우의 결정체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난주 제 진료실에 오신 75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자꾸 졸리는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붓고 계단만 올라도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허리둘레 94cm, 공복혈당 115, 혈압 145에 95, 중성지방 180, HDL 콜레스테롤 38. 전형적인 대사증후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병이었나요? 라고 물으셨죠. 할머니,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관리하지 않으면 5년 안에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대사증후군을 단순한 노화로 착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건 심각한 질병의 전 단계입니다. 통계를 보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70대 어르신의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이 5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배, 뇌졸중 위험이 4배나 높아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45%가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4-5명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70대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대사증후군 경고신호 TOP3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지를 준비하시고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경고신호는 복부비만입니다. 특히 70대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여성은 85cm가 넘으면 위험신호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체중이 아니라 내장지방의 양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야 배가 좀 나왔지만 이게 병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복부비만은 단순한 살찜이 아닙니다. 내장지방이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신호거든요. 제가 만난 72세 이영수 할아버님 경우를 보시죠. 할아버님은 키 170cm에 체중 73kg으로 정상 체중이었어요. 하지만 허리둘레가 95cm였는데 나는 팔다리는 말랐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CT 촬영 결과 내장지방이 정상의 3배나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내장지방이 쌓인 복부비만이야말로 대사증후군의 핵심 원인입니다. 내장지방은 단순히 저장되는 지방이 아닙니다. 이 지방세포들이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부비만이 있으면 당뇨병 위험이 5배, 심장병 위험이 3배, 고혈압 위험이 2.5배나 높아져요.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1.8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줄자로 허리를 재보세요. 배꼽이 2cm 지점에서 숨을 편하게 내쉰 상태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줄자가 너무 꽉 조이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측정하세요. 남성 90cm, 여성 85cm가 넘으면 1차 경고 신호입니다. 95cm가 넘으면 고도 복부 비만으로 즉시 관리가 필요해요.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공복혈당 상승입니다. 70대가 되면 인슐린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췌장의 베타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에 있다면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 장애를 의심해야 해요. 아직 당뇨병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2단계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5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70%나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미 2단계에서도 혈관 손상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미경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공복혈당이 110 정도였는데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하고 방치하셨어요. 단 것도 좋아하시고 운동도 거의 안 하셨죠. 2년 뒤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고 지금은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계세요. 망막병증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서 6개월마다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복혈당 상승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혈당이 200을 넘어야 갈증이나 소변량 증가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전까지는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는 침묵의 살인자 역할을 합니다. 공복혈당은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8시간 이상 금식 후 측정한 혈당이 100을 넘으면 주의하세요. 105 이상이면 위험 신호, 110 이상이면 즉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복혈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도 함께 받으셔야 해요. 공복혈당은 정상인데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식후혈당이 높다는 의미예요. 이것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입니다. 70대가 되면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혈압이 올라가기 쉬워요. 혈관벽에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줄어들면서 딱딱해지거든요. 수축기 혈압 130 이상, 이완기 혈압 85 이상이면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숫자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패턴을 봐야 해요. 대전에 사시는 74세 조영철 할아버님은 혈압이 140에 90 정도였는데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중성지방이 220, HDL 콜레스테롤이 35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죠. 할아버님은 혈압약만 드시고 계셨는데 사실 문제는 전체적인 대사 기능의 이상이었어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중성지방이 높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아지면서 혈관 건강이 전반적으로 나빠진 거였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대사증후군에서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나빠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것들도 악화됩니다. 특히 70대에서 주의해야 할 건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우시면 이것도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혈압 측정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 저녁 식사 전에 측정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2-3번 재서 평균을 내시고 일주일 정도의 기록을 병원에 가져가시면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사증후군의 3가지 위험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위험 신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1단계는 식단혁명입니다. 70대 대사증후군 개선의 핵심은 바로 식단이에요. 하지만 무작정 굶거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입니다. 70대에게는 영양 균형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70대 맞춤 식단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본 원칙은 3-2-1 법칙입니다. 탄수화물 3, 단백질 2, 지방 1의 비율로 드시면 돼요. 아침에는 현미밥이나 잡곡밥 반 공기의 된장국, 나물 반찬 2-3가지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계란 하나나 두부 한 모를 추가하세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라
70대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김치나 젓갈류는 염분이 많아서 조금만 드시고 대신 생채소나 나물을 많이 드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양배추 등은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점심에는 잡곡밥 반 공기에 생선 한 토막, 채소 반찬 위주로 드시고요.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드세요. 저녁에는 밥량을 더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한다면 채소 위주의 가벼운 음식으로 하세요. 특히 중요한 건 간식입니다. 떡, 과자, 단 음료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당분이 적은 과일로 바꾸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는 하루 30g 정도가 적당해요. 과일은 사과 반 개, 배 4분의 1개, 오렌지 하나 정도가 한 번에 드실 양입니다. 당분이 많은 바나나, 포도, 감은 조금씩만 드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 1.5-1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드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2단계는 맞춤형 운동입니다. 70대에게는 격렬한 운동보다 꾸준한 운동이 중요해요. 무리하면 오히려 관절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하루 30분, 주 5회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기본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빠른 걸음으로 걷기예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이게 중등도 강도 운동이에요.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도 평소보다 조금 넓게 하세요. 15분 걸었다가 5분 쉬고 다시 15분 걷는 식으로 해도 좋아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수영이나 물속 걷기를 추천드려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동네 수영장에서 하루 30분 정도 물속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2-3번은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아령이나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스쿼트 10회씩 3세트, 팔굽혀펴기 5회씩 3세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시면 돼요. 이것도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팔 운동으로는 물병을 들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 좋아요. 500ml 물병부터 시작해서 점차 무게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운동 전에는 반드시 5-10분간 준비 운동을 하세요. 관절을 천천히 돌리고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좋아요.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중단하세요. 땀이 나는 정도는 괜찮지만 어지럽거나 메스꺼우면 쉬셔야 해요. 운동 후에도 5-10분간 정리 운동을 하세요. 갑자기 멈추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서서히 낮춰주세요. 3단계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70대가 되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지만 너무 적게 자면 대사증후군이 악화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서 혈당과 혈압을 올리거든요. 하루 최소 6-7시간은 주무셔야 하고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족욕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침실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시고 커튼을 쳐서 어둡게 만드세요.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되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수면을 도와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복부 비만과 혈당 상승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70대는 건강 걱정, 경제적 문제, 외로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하루 10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4초간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 활동도 중요해요.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4단계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의 핵심은 꾸준한 체크예요. 숫자로 확인해야 동기부여도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거든요. 매월 체중과 허리둘레, 3개월마다 혈압과 혈당, 6개월마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는 일지에 기록해두세요. 집에서도 간단히 체크할 수 있어요. 혈압계와 혈당계를 하나씩 장만하셔서 주 2-3회 정도 측정해보세요. 요즘은 가정용 제품들이 정확도가 높아졌어요. 혈압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 저녁 식사 전에 측정하시고 혈당은 공복 상태와 식후 이 시간에 재보세요. 수치를 기록해두면 병원 진료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체중계보다 중요한 건 줄자예요. 체중은 근육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허리둘레는 내장 지방을 직접 반영하거든요.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들을 더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에 사시는 71세 강영희 할머니는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고 나서 이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실천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해야 하나 싶으셨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함께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식단 일기를 쓰고 매일 동네 한 바퀴를 걸으셨죠. 1년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허리둘레 92cm에서 82cm로, 공복 혈당 120에서 95로, 혈압 150에서 125로, 중성지방 200에서 130으로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등산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인천에 사시는 69세 김철수 할아버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할아버님은 당뇨병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공복 혈당이 118까지 올라가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할아버님은 특히 저녁 과식이 문제였어요. 퇴직 후 집에만 있다 보니 심심해서 자꾸 먹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운동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거부감을 보이셨죠.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식단을 바꾸고 처음에는 집 앞 편의점까지만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점차 거리를 늘려서 6개월 후에는 하루 40분씩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만에 허리둘레 8cm 감소, 공복 혈당 정상화, 혈압 안정화를 모두 이뤄내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과 단계적 접근이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실천하기 쉬운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당 지수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과 급격히 올리는 것이 다르거든요. 백미 대신 현미나 잡곡, 흰빵 대신 통밀빵, 감자 대신 고구마를 선택하세요. 조리법도 중요해요. 같은 재료라도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는 것이 좋고 기름을 많이 쓰는 볶음보다는 무침이나 생채가 좋습니다. 식사 순서도 바꿔보세요. 밥부터 먹지 마시고 채소 반찬부터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어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20분 이상 걸려서 식사하시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물 마시는 타이밍도 신경 쓰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을 느껴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운동에서는 강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 시간은 식후 1-2시간 뒤가 가장 좋아요.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운동하면 혈당을 빨리 낮출 수 있거든요. 특히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은 혈당 관리에 정말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무게보다는 횟수와 지속성이 중요해요. 무거운 아령을 5회 하는 것보다 가벼운 무게로 15-20회 하는 게 70대에게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에서는 인지적 재구성이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자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만성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동호회나 종교 활동에도 참여해보세요. 모니터링에서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혈압, 혈당, 체중, 허리둘레를 측정할 때마다 수첩에 적어두세요. 숫자로 보면 변화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강 앱을 활용해보세요. 자동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고 추세를 보여줘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 검진 일정도 미리 정해두세요. 달력에 표시해놓고 가족들에게도 알려두시면 빼먹지 않을 수 있어요. 병원 진료 때는 질문 목록을 미리 준비해 가세요. 요즘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그냥 그래요라고 답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증상이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를 위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건강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기간에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허리둘레가 1cm 줄었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도 모두 성공입니다. 가족들의 지지도 중요해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걷기, 함께 건강한 식단 차리기 등을 함께 하시면 더 쉬워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건강해지자가 아니라 3개월 안에 허리둘레 5cm 줄이기, 6개월 안에 혈압약 절반으로 줄이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많은 어르신들처럼 여러분도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인내심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생활습관 개선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대든 80대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먼저 허리둘레부터 재보시고 식단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혈압계와 혈당계도 하나씩 장만하셔서 집에서 꾸준히 체크해보세요. 숫자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더 잘 돼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건강한 시니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달드리겠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